혹시 휴대폰 무음이나 이렇게 꺼주시면 포럼 진행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을 모시고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 8차 호국불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질의 및 응답은 이따 강의 시간을 보고 판단해서 한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비 호국불교 포럼 비용을 전부 보시해 주신 우리 동국대 이사장 장광스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사단장 법일 스님 오셨습니다. 우리 정진태 장군님 오셨습니다. 김호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영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우리 민병덕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연사이신 우리 김태우 박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불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예불연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병관 대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최창효 총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임충빈 육군 총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대불총회 이건우 고문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12월부로 그동안 이제 군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우리 김가병 법사님이 전역을 하시는데 오늘 오셨죠? 김가병 법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기보른 스님 오셨습니다. 구본욱 회장님 오셨나요? 네, 구본욱 회장님 저쪽에 오셨습니다. 우리 정일태 회장님 네, 오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불자연합 회장 김상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윤기중 포교사단장님 네,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불자 중에 우리 정진국 장군님 오셨습니까? 예비역 장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소개해 드릴 분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바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강연에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 중앙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촬영 찍겠습니다. 오늘 강연 진행은 먼저 조차를 드실 테니까 먼저 차려놓은 고향 가서 먼저 떠서
다음은 호국 명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다음은 3기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국대 이사장님 자광 큰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래 제가 계획이 없었는데 교부장 스님이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우리 동국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 오시게. 다음은 이제 12월부로 전역하는 우리 국방부 군정과장님 김가변 목사님의 그 인사 말씀이 좀 있겠습니다. 국방부 군정정책과장 남장 목사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전에 우리 자광 큰스님께서 제자리로 전역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자광 큰스님 길을 이어서 12월 말부로 전역하고 이제 수행자로 돌아갑니다. 정단에 복귀해서 열심히 수행 경기하고 수행자로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블령과 한국불교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장군님들 모든 불자님들 건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부전 회장님의 환영사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군예술불자연합회 회장 박정예비 육군대장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또 날씨가 어제부터 굉장히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오늘 포럼장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매 짝수월에 진행해온 포럼이 금년도 6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듣기시다시피 우리 국가의 안보 현실이 굉장히 위중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안보 현안과 또 북핵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유년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무술년 개띠의 해라고 하는데 보다 더 희망적인 새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해 오시고 또 아직까지도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우리 사회 또 국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염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전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과 질서에 대한 저희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대한민국 가치를 이렇게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우익들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보수 세력들이 해야 될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탈리아의 안토니 그람시라는 사회혁명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이 진취론 이론인데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은 칼 막스나 레닌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전략가 혁명가들은 자본주의가 결국은 모순을 안게 돼서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해서 하부 생산구조의 모순을 이용해서 사회 변혁 혁명을 폭력혁명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을 했다면 이탈리아의 그람시 이분은 하부구조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상부구조로부터의 혁명을 이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했던 진취전 이론은 1980년대 우리 학원과를 풍미했고 또 그 의식화됐던 분들이 지금 사회 요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진취전 이론 어느 한 취약한 분야 우리 그중에 문화계가 되든지 어떤 경제계가 되든지 사회계가 되든지 역사, 교육 또 정치계가 되든지 여기에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별로 이데올로기의 해경원리를 구축해 간다는 것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진지, 저기도 진지, 사회 전체가 진지가 구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칼 막스나 레닌이 주장했던 기동전으로 간다. 여건이 재성되면 사회를 완전히 혁명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어떤 헤게모니를 주장했던 그런 학사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점령당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런 안보 현안과 또 이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주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런 진지를 확고히 하고 피탈됐다는 어떤 진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탈환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또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저희들이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해서 오늘 김태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태호 박사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핵을 주제로 해서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까지 계속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오시고 있으면서 정말 세종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또 이 통일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오셨고 최근에는 전술핵 개배치 문제를 가지고 아주 톤을 높이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핵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아주 그 중추적으로 그 여론 조성과 그 인식의 공간 확산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오늘 이런저런 분야를 통합해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김태호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반도 안보 현안과 북핵 문제입니다. 김태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자리에 제가 오게 돼서 정말 참 황송스럽고요. 또 제가 존경했던 분들, 낯익은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정희 장군님 이런 기회를 또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안보 환경을 한번 후딱 한번 일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핵 문제에서 우리 어떤 현안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 시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늘 말씀드린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안녕하신가? 북핵 고도화, 미국과 북한의 충돌 위기, 저게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가? 그다음에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부상했다가 또 잠적했다가 다시 부상하는 이런 문제, 전작권 문제. 아마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로서 제 생각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북한 핵은 방어용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곧 개막되는 강철비라는 영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이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핵무기 절반을 남한에 넘겨주는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영화로 지금 만드는. 제가 그런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을 보면서 지금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극복해서 주체 통일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젊은이들한테 이런 환상을 심어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협정 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광화문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도대체 알고 아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면 한국이 처한 지금 안보 환경이 칠면 초과 상태에 있다. 사면 초과가 아니고 칠면 초과 상태에 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악재는 북핵이죠. 우리 머리 위를 누르고 있는 북핵입니다. 두 번째 악재는 중국이죠. 예? 중국 지금 한국 길들이기 하는 거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경제적으로는 우리하고 교류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해져서 다시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큰 악재죠. 두 번째 악재죠. 세 번째 악재, 러시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휴를 하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죠. 이게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신냉전 구도 아닙니까? 미국의 세력을 이제 몰아내고 중국이 러시아, 북한을 손잡고 이 사회주의 블록 힘을 키워서 지전략적으로 구실을 점하겠다. 이게 지금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입니다. 이 구도 안에서 지금 러시아도 군사력을 다시 현대화하고 있죠. 태평양 함대를 건설하고 있고 핵무기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 우리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여전히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저기에는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 핵 문제 같은 부분은 당연히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미국의 바람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입장에 빠져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또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말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했던 못된 짓 때문에 엉어리가 남아서 또 일본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일본하고 협력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순수한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일본하고
협력을 해방하고 한미일 협력을 해방해야지만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낼 수 있고 동맹을 해체할 수 있고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반일운동을 부추기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종북이죠. 그런 사람들이 종북이죠. 그런데 진보나 종북이나 같은 얘기를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예? 참 기막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맹도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 민족 경제 민족주의 이런 걸 내세우고 호락호락 자기 희생적인 개입 같은 것은 잘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맹이 여전히 긴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악재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재는 저는 분열이라고 감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나 또 뭐 사회 문제, 문화 문제에서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문제는 사실 정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3대가 창을 만들면 우리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그냥 정론이죠. 그런데 그 방패를 들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는 안보 문제에서도 사사건건 분열하는 분열공화국이 되었구나.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악재고, 일곱 번째는 경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최근에 와서 정체하고 있고 주변 나라들보다 우리 경제 성장이 뒤떨어져 있고 사실상 정체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GDP 격차가 8배가 났습니다. 우리보다 8배 큽니다. 중국이. 불과 25년 전 우리가 한중 수교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 GDP와 중국 GDP 규모가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보다 8배가 됐는데요. 지금 추세로 10년이 더 지나면 15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는 차이를 안 느낄지 몰라도요, 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축소되고 있는데 우선 안보, 국방이 가능하며 우선 외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보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추세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정말 아무런 짝이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세대 주인이 될 젊은이들이 이런 추세를 눈여겨보고 위기의식을 가져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우리 한국의 안보 환경입니다. 이제 이런 기본 환경을 토대로 북핵 문제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 마지막 핵실험은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 합참에서는 마지막 핵실험 규모를 50킬로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요, 최소 200킬로톤에서 최대 1메가톤 정도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이 핵실험 이후에 여진들이 일어나고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수폭 보유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북한 핵 문제가 일치월장하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온통 그쪽에 신경이 가 있고요. 안 보면 되는 그냥 한 번씩 시각나면 거론하는 이런 사태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 암기하시라고 제가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향해서 채택한 결의문 역사입니다. 이게 빨간 부분들은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 밑에 이 색깔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2006년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10개의
때 기록물이 제대로 됐습니다. 이거는 기네스북이죠.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기록이죠. 이렇게 많은 대북 제재가 채택이 되었고 최근에 만들어진 2275부터는요 그 내용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무기 거래, 대략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굴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왜 보이지 않느냐 이유를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 굴복할 이유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중 플레이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의 세력을 견제하고 패권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이런 소리. 이게 1대1로 바로 이런 거고요. 중국 목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동맹국인 북한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저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라도. 그러니까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지전략적 구도하에서 중국이 대한민국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우리가 북한을 그냥 죽여줄게. 석유를 탁 잘라줄게. 꼼짝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네? 이게 제재의 한계입니다. 대북 제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는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리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의 그 제재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제재가 됐을 때 겨우 꿈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효과는 가랑비에 옷 젖듯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제재의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앞에서 제가 제기한 질문들, 궁금한 질문들 중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충돌 위기를 빚어내는 것이 과연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가? 또는 정말로 북한이 미국하고 한판 붙을 각오를 하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돼요. 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게임은요, 우리 전략 용어로는 irrationality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irrational 하다는 것은 미쳤다는 뜻 아닙니까? rational 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인데요. 미친 척 하면서 계산을 챙기는 냉정함, 이거를 저렇게 얘기합니다. irrationality. 저걸 우리 언론에서는 치킨 게임이다, 벼랑끝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본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미국한테 가장 심한 오기부림을 보이면서 미국을 지치게 만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반대로 도로 얻어내는 거죠. 이게 중국 고사성어를 얘기하면 이 당랑거철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레가 지나가는데 앞에 조그마한 곤충 한 마리, 사마리 한 마리가 앞발을 확 들고는 그냥 달게 들고 있는 거예요. 수레가 보니까 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저만 피해서 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북한이 그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무기들이 전부 중거리, 장거리. 아니 한반도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사정거리는 1000km만 하면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북한이 3000km, 4000km, 8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저렇게 선물을 하느냐고요. 저게 대한민국 잡아먹는 게임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을 급주어서 미국 영토를 원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예. 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을 요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본질을 잘 아셔야 되고 이게 마치 먼 산에 난 불처럼 남의 집 일처럼 쳐다보는 그런 풍조는 위험하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한국형 삼축체제야. 이게 이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억제, 외교, 대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억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억제고요. 외교는 다른 나라들하고 손잡고 북한을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제재도 하고 설득도 하는 이게 외교고요. 대화는 당사자인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화를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 셋 중에 대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다른 대화는 하지만 그런 대화는 안 하겠다.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외교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군이 하는 억제입니다. 우리 군이 하는 억제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부분에서 억제하고 대화하고 외교 셋 중에서 서로 상호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잘 되든 안 되든 억제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억제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저 강의 신청할 때 이 전공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 필수. 그리고 화토 놀이를 얘기하면 기본 나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억제하지 말고 대화하라, 억제하지 말고 외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네? 무슨 궤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킬체인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 킬체인 하고 있고요. 방어를 위해서 KMAD 플러스 지금 사드가 들어왔죠. 하고 있는 것이고, 응징하기 위해서 KMPR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선제라고 하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착해서 파괴한다. 이게 이제 선제 개념이죠. 방어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선제가 되지 않은 미사일들은 다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맞춰서 떨어뜨린다. 이게 이제 방어 개념이고, 응징은 북한이 발사를 하면 선제가 되든 안 되든 방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나쁜 짓에 대한 응징을 가함으로써 추후 다시 나쁜 짓을 할 생각을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응징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있고요, 재정적 한계가 있고요, 정치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시간적 문제도 있고요. 또 동맹전략, 연합전략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4D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킬체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사 징후를 보이는 걸 다 탐지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탐지를 합니까? 무슨 수로? 그래서 이 우주공학 전공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북한 전역을 다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군사 위성이 적어도 한 200개 이상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위성팀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킬체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참 갈 길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고 쳐보십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쳐보십시다. 대통령이 전면전 확전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 선제 공격 해버려 이렇게 명령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방어. 지금 우리가 사드 하나 더 가져오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북한은 미사일이 10개, 2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쪽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1000개가 넘는데 저 사드 하나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한 개 이상은 다시 가져오지 않는다고 우리 정부는 약속을 하는 마당이고, 지금도 그 앞에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사드 뽑아가라고 데모하고 이런 난리입니다. 이게 참 문제점 아닙니까? 응징. 저것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응징력을 키워야 되는데 시작에 불과하고, 저기도 굉장히 이 정밀한 이 고첨단 고비용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 길이 멀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밀고 가서 우리 역량을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 군의 삼축체제 구축을 성원하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는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삼축체제와 관련해서 위험한 세 가지 문제점은요. 첫째, 기술적 보완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군에서 이거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2022년까지 이거 하면 삼축체제가 됩니다. 그렇게 보고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은 뭡니까? 이거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은 자꾸 커지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환상을 심어주는 진실이 아닌 보고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축간 비용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 투입을 적절하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삼축체제 하겠다는 예산 큰 그림을 보면 57조 원을 투입하겠다. 근데 제일 많은 예산은 선제 킬체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정말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응징 쪽이 더 타당성이 높고 정당성이 높고 효과가 높다면 응징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문제점은요. 이 정치화 문제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뭐 이제 뭐 삼축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니까 전작권은 뭐 환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막 하시고 이제 조만간 삼축체제가 구축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뭐 삼축체제 조속히 구축하라 이렇게 크게 격려하고 나면 마치 안 본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삼축체제 언제까지 구축하면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참 고첨단 고비용 장비들이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올렸으니까 삼축체제 조직 구축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면 몇 조 원을 더 올립니까? 몇 조 원을. 그 몇 조 원 붙는다고 삼축체제가 갑자기 뚝딱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군이나 다 겸손하게 꾸준함을 가지고 국민들하고는 진실을 주고받으면서 이 삼축체제를 성원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핵은 방어용이므로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북한의 핵은요 수세적인 목적도 있지만 공세적인 목적과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내용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봐라 이게 수령님의 업적이시다. 이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핵보유 강대국으로 전변시킨 수령님의 업적이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수령 독재 체제를 공고화하는 이런 내부적인 효과가 있죠. 선전 효과가 있죠. 이런 거는 당연히 수세적입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을 향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을 계속 흔들어서 지치게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한테 어마어마하게 공세적인 겁니다. 동맹을 떼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걸 소세지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 남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세적인 목적들 여러분들 다 우리 예비역분들이시고 참 안보역분들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 물론 뭐 사용될 확률은 적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사용할 확률이 높으냐 이렇게 보면 확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적 위협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이 심리적 위축 수단이 돼서 대한민국을 짓누른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사용 안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전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짓누르고 군을 짓누르고 국민을 짓눌러서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수단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공세적인 겁니다. 굉장히 공세적인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요, 북한이 목적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이런 사고를 칠 때마다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요, 주변 국가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야, 저거 북한 저거 또 골치 아프게 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죠. 그게 통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사고를 치면요, 중국과 미국이 대립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지키려고 버티고요. 미국은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려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사고를 치면 칠수록 북중 동맹이라고 하는 마지막 보루를 계속 재확인할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 보면 이건 방어적인 겁니다. 자기 체제, 자기의 생존을 지키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북한이 핵 문제 가지고 사고 칠수록 한국과 중국이 아이고 우리가 손잡고 북한을 자제시킵시다 이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북한이 사고 치면 중국은 한국 때리죠. 사드 보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핵이 한중 관계를 이간시키는,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테 이렇게 공세적인 거죠. 네, 이렇게 공세적 목적과 수세적 목적이 섞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북핵은 방어적이다. 또 북핵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제가 북핵이 그럼 어떤 종류의 위협이냐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4가지로 해봤습니다. 이제 핵 문제를 전공하지 않으신 우리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 북한 핵은 우리 대한민국한테 4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4가지 악몽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악몽은 군사적 위협이죠. 군사적으로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효과를 이용해서 남북 관계를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협이고, 세 번째 위협은 중국이 한국 때리죠. 북한 핵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때려요. 세 번째 위협. 네 번째 위협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이 한국을 패싱할 수 있습니다. 제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골치 아프다. 이제 뭐 북한하고 적당히 그냥 해결하자. 핵 동결 빅딜을 하자.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키신저 같은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중국하고 협상을 하라고 보냈죠. 참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 한반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손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은 아마 또 한 번 위기, 전망의 위기에 아마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위협이 북한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4가지 악몽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 악몽 공감이 되십니까? 예. 자, 이제 이슈, 뜨거운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바로 설명하고,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을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요 논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면 우리 군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놈의 나라가 이게 나라냐? 국가 자존심도 없느냐? 군사 주권도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주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오랫동안 썼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이거 노무현 대통령 평통 연설에서 나온 얘기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도 미국 아저씨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형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얘가 막 그게 막 지금 동영상에 막 유포되고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난리 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세 번째 얘기는요. 전자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한국권은 계속 미국에게 의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차제에 언젠가 어차피 분리될 거 빨리 분리해서 한국권이 독립심을 기르자. 이 세 가지가 주된 논리였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반론을 펼쳤는데 이 반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제 질문을 들으시고 금방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이 보기에 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처럼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가 작동이 되어서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싸우게 되어 있는 이 체제가 쳐들어가기 쉽습니까? 아니면 한국군과 미군이 분리돼서 작전하는 체제가 더 유린하기 쉽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 전쟁을 억제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하냐? 당연히 현 전자권 체제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반도 유사 상태가 났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러 개입을 할 가능성이 현 체제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미국과 한국군이 따로 떨어져 있는 체제가 더 높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국군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면서 중간에 협조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조해가면서 작전하는 것이 더 전쟁에 이기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양국군이 단일 지휘체계 하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서 한꺼번에 싸우는 것이 그게 더 유리합니까? 그것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펼쳤던 주장들은 지금 이런 얘기들은 한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전쟁 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논리의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는 주장을 제가 했고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자존심 문제도 아니다. 예? 아니 나토 같은 데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장성이 사령관이 돼서 나토 통합군을 이끌게 돼 있는데 그러면 유럽 나라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걸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냐? 왜 우리만 이 난리냐? 이런 반론을 펼쳐냈습니다. 이제 이 반론은 지금도 유효한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이제 이 논란은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 분리 서명했다가 또 이명박 정부 때 3년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조건부 연기라는 이름으로 무기연기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전자권 이 전환 주장 중에는 새로운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논리가 추가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자권이 한미군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해도 한국군이 제때 응징할 수가 없다. 미국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때 응징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추가되었고요. 또 김체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또 추가되었습니다. 현 전자권 상황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우리가 킬체인을 작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을 전환하고 분리하는 것이 북한이 보기에 더 무섭다. 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리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전자권 조기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남북 관계를 우선하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 개선, 화해, 협력을 우선시하시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할 때도 가급적 북한이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보다는 남북 대화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자권 전환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자권을 전환해야
북한에 더 확고하게 응징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다. 우리 군 출신 분들 중에서 이 남북 대화 쪽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와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자신이 겪어온 이 군 생활에서 몸에 젖은 안보,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만든 얘기일 수도 있다. 이게 가능성 하나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요, 앞으로 전작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소위 보수 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반짝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 저는 참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평화협정이 왜 필요한지를 10분 안에 얘기해서 설득하라고 저한테 과제를 주시면요, 10분 안에 제가 광신도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박수 칩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동족끼리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을 겪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그냥 정전이야, 정전. 이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만들어서 전쟁을 완전히 마감하고 남과 북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죠. 이게 우리가 민족 중흥을 위해서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박수 치지 않을 젊은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한마디로 너무나 섹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만나면요, 일단 제가 말문을 이렇게 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논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평화협정 얘기를 금기시 해온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봤느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들은 이 두 가지가 제가 젊은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지속성 문제고요. 하나는 평화협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한반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는 겁니다. 지속성 문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과거 역사를 보면요, 혁심을 품은 당사자가 포함된 평화협정은 항상 파기되었습니다. 혁심을 품은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파기되었습니다. 이런 1814년 비엔나 회의 같은 거는 나폴레옹 체제를 마감한 건데요, 이건 나폴레옹을 빼고 프랑스를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준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거는 태평양 전쟁을 마감한 건데 일본이 혁신을 품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지금 원폭을 맞아서 망했지만 졌지만 우리도 곧 원폭을 만들어서 복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앙심을 품었다면 파기됐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미국 품 안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 준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혁심을 가진 당사자가 있었던 조약은 예외 없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1차 대전을 마감한 건데요, 그 당시에 독일에게 과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다가 다시 힘을 키우자마자 바로 베르사유 조약 파기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켰죠. 바로 깨졌습니다. 2차 대전 중에도요, 이 독소 불가침 조약,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우리 둘은 서로 싸우지 말자 하고 불가침 협정 맺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종이 호랑이야. 내가 준비가 끝나면 곧 침공할 거야. 그리고는 1941년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소위 소련 침공 작전이 시작됐잖아요. 일순간 깼습니다. 일순간. 이 소련과 일본 사이에도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그게 일소 중립조약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쳐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원폭을 맞고 난지니까 그 다음날 바로 소련군이 만주로 바로 진군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역사가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 73년에 정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베트남 역사를 많이 아마 참 공부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베트남이 그 73년에 미국이 떠날 때 지쳐가지고요. 계속 미군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은 끝이 안 나고 그러니까 평화협상을 시작했고 키신저가 그 당시에 이 평화협상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미군이 떠날 때 베트남에 가진 거 다 주고 갔습니다. 예. 뭐 총 주고 탱크 주고 비행기 주고 뭐 군복 주고 철모 주고 다 주고 갔습니다.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근사하게 파리에서 그냥 서명하고 도장 찍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이 전부 도장 다 찍 보정한다고 도장 같이 다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월맹이 딱 보니까 남쪽 이 베트남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군인 숫자도 많고 물자도 많고 다 풍족한데 보니까 썩었거든요. 붙어가지고 싸우지요. 맨날 뭐 반정부 시위 일어나지요. 분신 자살 일어나지요. 난리 발광. 그걸 월맹이 이렇게 보더니만 야 이거는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2년 후에 16개 사단을 내려보내서 침공을 시작했죠. 저는 저 하노이에 가서 그 사진들을 보고 정말 좀 가슴이 따끔하게 좀 느껴졌는데요. 그 월맹군 돈이 없어서 이 군화를 신지 않고 농구화, 운동화를 신는 군인들이 많았고 남쪽의 월남 군인들은 미군이 준 군화, 철모 그런데 막상 쳐내려오니까요 미군이 준 장비들 전부 아스팔트 옆에 도로가에 소복하게 벗어놓고는 팬티 바람으로 그냥 전부 도주하는 그 사진 제가 봤어요. 야, 이 군대란 거는 정신이 썩으면 숫자, 머리 숫자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1959년 가스트로가 공산혁명할 때 5,000명 병력으로 10만 군 정부군을 무찌르고 혁명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러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월남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여기다 대놓고 평화협정 얘기를 하니 만약에 북한이核심을 가질 나라가 아니라면 저부터 평화협상을 주장할 겁니다. 북한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저부터 평화협상하라고. 그런데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쪽 체제를 흔들고 싶어서 간첩 보내고 사이버 공간에 돌아서 댓글 뿌리고 해킹하고 그런 북한한테 평화협정에서 이 종이에 서명만 근사하게 하면 항구적 평화가 구축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평화협정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이 평화협정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진보론자이거나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하면 남한 체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생각을 알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논리를 주장하는 종북주의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평화협정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요 선전공세 나오겠죠. 미국과 우리 북한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다. 더 이상 촛불을 마주 잡을 상대국이 아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은 이제 없애야 한다. 주변에서 누가 함부로 하거든 정말 오늘 제한테 들으신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말씀. 자 이제 시간이 뭐 제가 15분에 시작해서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뭘 해야 하느냐 정리를 해보면요. 당연히 크게는 억제해야 되고 외교해야 되고 대화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망각하면 안 된다. 이 동맹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불가피하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맹이 떠나가면 대한민국 발가벗기가 될 수 있는 상태죠. 왜? 북한의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동맹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공조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북 화해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서 남북 화해를 앞세우고 남북 화해를 위해서는 동맹도 희생하고 국제 공조도 희생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호북 불교 포럼 예비역 여러분들은 다 안보 역군들이시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니 뭐 각자가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거 해야 합니다. 이 안보 상황이 쉽지 않다 대한민국이 이런 생각을 국민들한테 확산해야 되고 안보 정론을 확산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진보고 보수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안보는 정론대로 가야 한다.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여건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실제로 안보 상황을 공감하기 어떤 걸 공감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것이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런 걸 공감하셔야 돼요. 공감하셔야 돼요. 중국이 말하는 쌍종단, 쌍꾀병행 이게 내용 아시죠? 쌍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만하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이게 쌍종단입니다.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쌍종단입니다. 이게 말은 그럴듯하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미 동맹에서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유사 상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이 이런 상태로 대응한다는 것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인사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1년, 2년마다 다 보직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훈련하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중단하고 나면요. 아무런 훈련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얘기입니까? 예? 근데 중국이나 북한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다르죠, 물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군, 육군, 해군, 공군 간에도 합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참 어려워서 늘 우리가 과제로 삼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사람이 다른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사이에서 연합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큰 위협인가 이런 거를 깨닫고 계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거 안 하고 우리 이거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네? 쌍궤 병행 저게 중국이 또 옆에서 지금 계속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과 평화협정을 바꾸자 같이 하자. 핵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당면 과정이지만 평화협정은 북한이核심을 가지지 않는 체제가 돼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삼수체제 관련해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무슨 만명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저거 하고 있으니까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습니다. 가야 될 길이지만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에 대한 현실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삼불약속과 인도태평양 전략 저 사이에 우리 빠져서 중간에 끼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삼불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사드 더 추가로 배치하면 안 되고 참 웃길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계속 늘려도 우리는 저 68이 48기 요긴 미사일밖에 없는 사드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일본하고 저 군사 협력 안 된다는 얘기고요. 미국 미사일 체계에 통합돼서는 안 된다는. 자,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 때 와서 원했던 것이 인도 태평양 구상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인도 태평양,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이 용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거는 과거의 피보트 에이시아 재균형 전략을 확대한 거죠. 중국이 자꾸 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해양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의 그 확장을 적절히 결제하겠다. 이게 소위 재균형 전략인데 이제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인도까지 그게 포함시켜서 더 포괄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지금 여기 사실결단을 걸고 동맹국인 한국에 와서 여기 동참해달라고 이렇게 넌지시 던졌는데 한국은 그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뒤로지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취하고 이전 플레이를 할 때 그러니까 뒤에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답이 나와 있어요. 싫든 좋든 동맹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고 중국한테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얘기를 해야 돼. 진작에. 뭐 우리 정부 공직자분 다 생각이 있으실 거니까 뭐 그런 방향을 생각하실 겁니다. 더 멀리 보면 사행하고 있을 거예요. 시시각각 강대국 행정을 하고 다가오는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 시장에 내다 파는 이런 식의 경제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 큰 소리 못 힘들더라도 이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돼요. 인도, 아시안 다른 지역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주권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중간의 원장벽에 위해서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 다 했고요. 1분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그 김한수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00년 초반에 우리 그 김한수 박사님하고 저하고 또 신재원 박사라는 분하고 신재원 박사는 육사 30 2기 그렇죠. 미국 CIA 초청으로 미국 핵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왜 저희 세 사람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소위 국립핵연구소들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그때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뭐 로스알라모스, 뭐 또 로렌스 리브, 사바나 리브 이런 어마어마한 핵국립연구, 그러니까 과거에 핵무기들을 만들고 연구했던 지금도 연구하는 그런 국립연구소들. 사바나 리브 핵연구소에 갔었는데요. 그 기억이 참 남는데 정문을 통과했는데 한 20분 정도 달려도 아직까지 메인 빌딩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놈의 연구소가 얼마나 크냐 하고 들어가서 부지의 크기를 이렇게 보고 계산해 봤더니만요 900평방킬로미터가 넘어요. 서울의 1.5배쯤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원자로가 5개 있었고 옛날에 거기서 수소폭탄 만들었고, 야 이게 참 초강대국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이걸 느끼고 그 기억이 저한테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까 마침 그 김한수 박사님 부르셔서 그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핵 얘기는 정말로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핵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다음에 준비할 수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핵균형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북한이 말을 안 듣고 안 돼. 그럼 어떡하면 때려야지. 아닙니다. 때리는 거 중간에 때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우리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핵균형으로 가지고 북핵을 상대하자. 그 핵균형을 하는 방법은 전술핵 재반입과 자체 핵무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음 수순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저는 핵균형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뜨거운 이슈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자세히 설명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야말로 내년도에 헌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연방 정부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삽입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방제 통일이 위험하다는 이유는요. 마찬가지로 연방제 통일 논리 자체는 굉장히 참 매력적인 거죠. 젊은 아이들한테 연방제 통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금방 다 끌려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가 돼서 올림픽에 단일기를 들고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의 소원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빨려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있고 이 북쪽과 남쪽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게 사실 연방제인데 지금 한반도의 연방정부는요 북쪽에는 소련 독재 체제가 남아있고 한국에는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기구만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연방제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연방제, 러시아 연방제, 독일, 스위스
스위스도 작은 나라가 연방제 아닙니까? 이런 연방제는요,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체제, 군사 체제, 경제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자치권이 많아도 군대는 다녀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미군이 오면 캘리포니아 군이 오고 버지니아 군대가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미군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말하는 연방제라고 하는 거는요, 북한은 일단 저 소련 독재 체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남쪽은 우리식으로 선거에서 대통령 뽑는, 이걸 두 체제를 병행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늑대 앞에 송아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방제는 안 되는 겁니다. 연방제 자체는 아름다운 논리일 수 있지만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안보 여건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년 2월 7일 날 이곳에서 다시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승분하십시오. 아,